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5월 8일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함을 내비치자 이 전 최고위원은 바이벌한 대화 어플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5월 1일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박지원 당시 당대표에게 조작된 카카오톡 화면과 함께 상의를 구합니다. 평상시 대화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당내 사안과 관련한 비밀스러운 대화는 바이벌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이 전 최고위원 이외에도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바이벌한 메신저를 자주 사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의 바이버 대화 내용이 수사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던 이용주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바이버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이 전 최고위원의 휴대전화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대화 내용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전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 전 대표를 만난 다음 날입니다.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씨는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 진상조사단은 오늘 안 전 대표에 대해 전화로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 씨가 어떤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엔 이 씨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의당이 지난달 5일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발표하기 전 당시 안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인 만큼 이용주 의원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를 중점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독대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전 대표는 측근을 통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직접 입장을 밝힐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석한 겁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학교와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낮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벌인 뒤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주최 측 추산 5만 명.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학교, 병원 등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35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다음 달 8일까지 사업장별로 2, 3일씩 진행됩니다.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을 파업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후 4시쯤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로 사거리, 종로 3가와 청계 3가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병력 6,000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자존심이 매우 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족감을 안겨주기 위한 준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당선은 위대한 승리라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도 오늘 밤 정상회담을 겨냥한 포석도 깔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직후 트위터에 새로운 무역 협정을 언급했습니다.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 보실까요?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부터 폐기까지 행동과 보상을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밝혔는데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며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정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전히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FTA 역시 미국은 불평등 조약 수준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리는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균형이 맞는다며 재협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핵심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사전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식 돌출 전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내일 새벽 두 정상은 함께 언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다시 만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아주 예민한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 이야기에 숨어져 있는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터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슈도 안 돼요. 근데 강남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확 피는 얼굴이라.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얼굴이 귀상이야기. 워낙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띄워주시지? 얼굴에 성공, 돈, 명예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사진을 못 봤지만 귀공자 스타일로 생겼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렇진 않고요.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은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일단 뭐 시골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여자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죠. 거의. 아이, 참. 아깝다. 아깝네.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선대인 소장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전성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그런 과정 속에 본인이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실현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요? 제가 알고 네.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듣는다는,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네. 그 탈원전, 네. 핵발전소는요 우리들보다 더 강력해요. 그 원칙이. 네. 그런 것이 사실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았던 이슈잖아요. 뭐 요번에 하여튼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진보적인 시민 사회에서 이렇게 제기했던 그런 아젠다들이 많이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뭐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취임사 일성에서 이른바 이 다주택 투기를 문제 삼고 서민들을 위한 뭐 주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던졌잖아요. 저는 국토교통부 역대 장관들 중에 이렇게 분명하게 시그널을 보낸 장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식은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장관은 직접 그래프를 띄워놓고 최근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달의 주택 거래를 1년 전과 비교해보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입니다. 집값이 비싼 강남 지역에 젊은 세대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건 편법을 동원한 투기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부의 향후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 이야기는 다주택 투기 이것이 문제였었죠. 다주택 투기가 많이 늘면서 그건 뭐 예시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주택 투기가 많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투기적인 성향이 지금 되게 팽배해서 지금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거고요. 저는 그 인식 자체는 굉장히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뭐 흔히 말하는 40대, 50대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고, 또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뭐 주택 구입 숫자가 많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시장 자체가 투기성이 되게 강해지면 다주택자 투기가 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 부채를 동반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짚어서 투기적 양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확한 진단이죠,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6.19 대책하고 김민미 장관의 임명과 그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임명이 됐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실제로 네. 이제 나올 6.19 대책의 내용과 네.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6.19 대책이 나왔다를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이 수도권은 주택 시장이 대체로 조금 뭐 크게 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 시장은 이제 좀 달아오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2014년 8월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무지막지한 투기 조장책을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2014년 8월에 당장 주택 대출 규제를 확 풀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 분양시장 규제를 대폭 풀어버립니다. 이거는 뭐 쉽게 청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약에 여러 번 재당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당첨된 그 분양권을 뭐 6개월, 1년 뭐 이런 간격으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전매를 확 풀어버리고 네, 분양권 전매를 풀어서 그냥 차익을 쉽게 남기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10월에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뭐 충분히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투자 대상을 굉장히 이제 늘려줘 버린 거죠. 이거조차도 이제 투자 대상 범위를 늘려준 거고요. 또 그해 말에는 국회에서 그 당시 여당인 이제 새누리당 주대로 해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데요. 그 3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한다. 또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준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재건축 조합원이 이거 자기 이제 한 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걸 한 채든 몇 채든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받아서 이 자기가 보유하지 않고 그냥 밖에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위 딱지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사고 팔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을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제 핑계로 해서 2013년부터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걸 올해 말까지 유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은 재건축해서 이제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이제 중과해서 차익의 일부를 이제 환수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환수하는 걸 유예해 준다 그러면 그만큼 재건축 수익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보자면 전반적으로는 대출 규제 풀어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저금리는 깔아줬고 이런 상황에서 분양시장하고 재건축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거의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5년, 2016년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새날에 제가 나왔어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예년 평균 10년 전에 그러니까 예년 10년 평균에 비해서 한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는 이제 양상이 벌어졌고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집값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난해 11.3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이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내놨을 때는 청약 조정 대상 37개 지역이라고 해서 분양시장 규제만 일정하게 좀 묶고 재건축 규제는 묶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규제 빈틈을 뚫고 재건축 위주로 이제 이 대선 끝나고 나서 다시 달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19 대책이 나온 거죠. 단순하게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네. 가계부채 문제가 꽤 연결돼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이 그 이제 소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이제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그렇죠.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끝. 갈까요? 코어는 다 들었어. 갈까요? 아니요. 그 흐름상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개혁도 있겠지만 네. 이 분야가 뭔가 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권의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문제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재벌 개혁이다, 또 검찰 개혁이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초장부터 되게 좀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이건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뭐 중요한 문제이고 개혁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 범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강하지만 되게 소수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밀어붙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사실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되게 나눠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국민이 이해관계잖아요. 어떤 식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 거죠.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스탠스를 되게 명확하게 가져가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뭐 속으로는 초반에 약간 좀 내심 불안하게 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6.19 대책 나오고 6.19 대책은 뭐 전반적으로는 제 성에 차진 않지만 뭐 그 이어서 이제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주무장관의 메시지, 의도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적어도 뭐 당분간은 좀 신뢰하고 좀 응원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 집값 떨어지는 것도 못 참아. 그렇죠. 좀 집값이 더 올라가면 안 돼. 네. 주거에 관련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그 집을 빚내서 사가지고 실생활의 삶의 질은 다 떨어졌어.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도 안 되는 거지만 또 떨어지면 정권에게는 되게 위험한 게 다 등 돌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흔히 표현하는 하향 안정화. 그런데 이게 안정화라고 하지만 하향된다라는 것은 사실 하향이라기보다는 워낙 비정상적으로 높은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도 이게 이제 이 갑작스럽게 주택 시장이 무너지거나 해서 폭락 양상이 벌어지면 사실 이건 위험한 거잖아요. 이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도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폭락을 사실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빚내서 집 사면 위험하다 또 가계부채 자꾸 폭증하면은 위험해진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라는 건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집값의 수준보다는 오히려 부채의 수준이거든요. 부채가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면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면 되게 위험한 거고 뭐 소득이 엄청 높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뭐 일정한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사실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부채를 너무 쌓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채 해소 문제를 같이 이제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주택 소유율이 높은 이제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값을 올려주는 쪽으로 정책을 했어야 했던 정부고요. 반면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주력인 20대, 30대까지는 오히려 세입자 비율이 더 높아요. 사입자 40대부터는 이제 주택 소유한 사람 비율이 이제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단계로 가는데 어쨌거나 주력 이제 지지층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쪽보다는 굳이 택한다면 집값이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급속하게 내리는 건 그렇지만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정부 굳이 이제 선택한다면 정부에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 좀 더 붙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실제 예를 보면 노무현 정부가 투기 억제에 성공해서 한 2004년 하반기까지 집값을 잡았을 때 그때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강했어요. 특히 주택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견고했거든요.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근데 2005년에 수도권 중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다 2006년에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지지도도 떨어지만 주택 정책 또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을 잡아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못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제 나 집 안 사고 있었던 나만 정부만 믿고 집 안 사고 있었던 나만 이렇게 오히려 당했다. 배 아프다. 이런 이제 생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꽤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 역시 비슷한 어떤 상황이 직면할 텐데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쪽보다는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겠다. 그러면 하향 안정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살 수 있도록 하향 안정화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해야 될 것은 부분적으로 내리게 하는 것. 근데 그 부분적으로 내리게 한다는 건 집값이 지금 최근에 너무 과열됐던 투기적 양상을 보이는 것. 거기서부터 잠재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론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소장님 아침마당에서 배제시켰던 PD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저 언론계 쪽에서 지금 퇴출 대상으로 계속 거론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일종의 저격수 이랬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이렇게 디스를 하면 그 디스한 사람이 나중에 쫄망하는 특히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아마 그런 거 꽤 많았었잖아요. 저격하면 그렇지. 바로 축하드립니다. 자기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 기뻐해야 되는 건가? 씁쓸하죠. 근데 저 손대인 소장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분은 강의하는 게 되게 재밌대.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방송보다는 이게 저는 워낙 경제 그래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강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사실 좀 재밌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강의하시죠? 홍보 좀 하세요. 네. 자리를 주시면. 네. 저희 연구소 7월 8일 9일 날요. 세종대 대항홀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라는 이제 특강을 합니다. 올해 4회째 하고요. 뭐 4회째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매년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겠죠. 웃지도 않고 저런 깔때 그래. 저도 이제 뭐 정봉주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하다 보니까 쑥스럽지 않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이틀 동안 연인은 한 1,700명 정도가 참석하셨고요. 올해도 양일권 기준으로 800명. 그러니까 뭐 연인은 6,600명이니까 얼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양일권 기준으로 800명 모집에 한 9일 정도 남았죠. 오늘 기준으로. 이미 한 700석 돌파했고요. 남은 한 9일 동안에 나머지가 다 차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듣고 나서 와 내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또 우리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다. 그때 그 신간 그 책과 연관이 있는 강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이 강의를 저도 들으면서 와 이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구나.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쇼크를 먹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책이 이제 바로 일의 미래인 거죠. 그게 벌써 3년 반 전인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되게 이제 뭐 감명을 받았다거나 또 어떤 분은 진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 정도로 하여튼 뭐 되게 좀 가성비도 높지만 되게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호평받는 강의. 갑시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초청 드릴까요? 나머지 100석 정도 남은 거 우리 그 새날 애청자들 몫으로 좀 이렇게 남겨두시면. 예, 제가 직접 등장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저는 사회만 보고 이른바 뭐 데니스 홍, 또 다음소프트 송기령 부사장, 또 카이스트 이민아 교수, 뭐 굉장히 하여튼 뭐 강정수 박사라고 뭐 디지털 미디어 쪽에 권위자이시고요. 그런 분들을 이틀간에 뭐 걸쳐서 모셔서 우리의 이제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이 기술 변화가 뭐 산업의 변화라든지 우리 생활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교육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불러오는지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요거는 부동산 강의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되겠다. 그 행사에 지금 벌써 그렇게 모였다 그러면은 인기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완전 가보고 싶은데. 가세요? 네. 제가 새날 출연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초청 드릴까요? 와, 아니, 이게 보니까 이틀이면은 네. 티켓 가격이 꽤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특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와. 그 중에 탐나는 특전이 뭐냐면 2017년 성장형 우량주 40선에 대한 PDF 판을 제공합니다. 굉장한 특전인데. 네, 사실 이 보고서가요. 우리 새해 연초 이벤트 때 한 30만 원 이상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제공했던 건데 이번에 컴팩트판이긴 하지만 이번에 하여튼 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공하기로 했고요. 사실은 뭐 좀 자랑 삼아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40종목 연초에 소개했는데 이게 80%가 기본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익을 냈고요.
수익 난 거 한 수십 %씩 수익률 올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호황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주식시장 상황 잘 보셔야 되는데 대형주들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런 주식 그들은 올랐지만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주식들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정한 종목들은 굉장히 선정하고 있죠. 미래 기회? 네네.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바라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할게요. 어려운 이야기 해봐야 사람들이 잘 기억이 안 남아.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네. 이분들한테 정말 궁금한 거 질문 몇 가지씩 가져와라 이런 거였고요. 저부터 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 실제로 LTV, DTI, 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이제 네. 요거를 정부에서 지금 10%씩 줄인 거죠. 네, 근데 일률적으로 다 줄인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하도 이제 핀셋 규제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정부도 그 프레임이 좀 갇힌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핀셋 규제라는 건 뭐 이렇게 투기판 벌려놓고 이제 또 이 투기 억제 대책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건설업계 이해관계에 연결돼 있는 분들이 핀셋 규제라고 이제 들고 나오면서 최소한 찔끔 규제하라는 식으로 자꾸 주문을 한 거죠. 그 11.3 규제를 핀셋 규제라고 이제 내놨더니 그 규제 빈틈을 뚫고 이제 다시 재건축이 막 뭐 폭등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틀을 크게 안 벗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또 강력한 의지가 작용해서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좀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강도를 나타내는 대책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11.3 재택제 37개 지역이었는데 네. 최근에 6.19 대책 때 3개가 추가된 게 지금 경기 광명하고 그렇죠. 부산 기장, 부산 진구 이렇게 3개가 추가된 네, 3개가 추가돼서 40개 조정 대상 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만 특별히 굉장히 올랐었나 봐요? 뭐 그런 지역을 골라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그 LTV, DTI 규제는요. 서울 전역에 대해서는 일단 그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체는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다만 이제 이 부산 같이 지방의 이제 도시들 경우에는 이게 법적 근거가 지금 미비해서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하지 못하게 됐고요. 참 LTV, DTI 규제와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주택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이번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그 개인 대출이 아니라 집단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사들이 보증을 쓰는 형태로 해서 개인 신용도는 따지지 않고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소득 심사 없이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개별 입주했을 때 개별 대출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소득 심사를 하게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청약 잔금 대출에 관해서는 이제 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관심 많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은행에 가면은 아직도 주택 담보로 한 대출이 되는지 네. 얼만큼 되는지 근데 그게 하향 조정된 거잖아요. 네네. 안 되지는 않고 네. 안 될 수가 없지 사실은. 그러니까 비율이 하향됐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된 거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집값이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이제 집값이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의 에너지가 부채에서 왔던 거란 말이에요. 자꾸 이제 뭐 집값 오르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시장에 뭐 유동 자금이 많다, 투자 대기성 자금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뭐 정말 그런 거라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로 다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가계부채를 그만큼 조인다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한편으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단 단초는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요. 네. 방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뭐 가계부채 해소 문제하고 네.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정책 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제 방금 전에 그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던 이 가계부채 문제를 네. 부동산과 연계시켜서 정말 연착륙으로 해서 우리가 그 민주정권 내에서 연착륙시켜서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가계부채 문제를 네. 할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을 갖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뭐 제가 자꾸 그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 뭐 폭락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자꾸 이제 경고를 했더니 저를 폭락론자라는 딱지를 많이들 붙이셨는데. 그래서 그 아침마당 잘리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침마당에서 사실 그런 이야기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저를 믿고 보는 사람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예. 뭐 근데 이제 부채가 폭증한 상황인 건 맞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사고는 박근혜 정부에서 쳤고 네. 수습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집값 가라앉으면서 어쨌거나 주택 시장이 확 가라앉아 버리면 기득권 언론들이 문제의 이 맞아요. 원인자인 박근혜 정부는 뭐 제쳐놓고 네. 문재인 정부 또 엄청 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도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딜레마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결국 부채 문제 해소와 주택 시장 하향 안정화를 같이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걸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키려면 부채 문제를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하나를 보면 저신용자들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른바 부실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신용 불량자를 양산한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채권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제 좀 탕감해주는 이제 대책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대규모 공공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게들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부채 실태를 조사하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자구 노력을 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채무자인 이제 은행권하고 이제 이 채무 상한 조건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가게 상황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면 사실은 이제 부채 문제도 일정하게 다이어트를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금융권에 미치는 충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까지 갖고 있었던 뭐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표되는 네네. 채권이 거래되면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채무 반환에 대한 그 조건들을 협상하는 거를 네. 소장님은 어떠한 이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네. 대규모의 일자리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제 뭐 이 민간에서 재무 상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근데 예. 뭐 꼭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소비자 학과라든지 또 관련한 이제 뭐 금융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그러면서 이제 공공의 일자리도 한편으로는 만들고 예. 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 이른바 기득권에서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또 뭐 부채를 뭐 그렇게 손쉽게 털어주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 뭐 로렌스 서머스 같은 학자나 폴 크루그만 같은 학자나 노벨 경제학상 뭐 받은 이런 분들까지 이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부채를 진 그 사람들, 가게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경기 위축 효과를 훨씬 더 약화시킨다. 그렇죠.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사실. 그리고 이미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탄탄한 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미 저 구제 대책을 실시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공공재무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먼저 가계가 자구 노력을 통해서 부채 다이어트를 하면 이른바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사전에 어느 정도 해소하는 상태에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는 금융업체들은 여러 번 구제금융을 해줬어요. 우리도. 그렇지. 네, 뭐 2003년 카드채 사태 때 뭐 해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해줬고, 외환위기 때도 해줬고.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뭐 금융업체들 자구 노력 뭐 이렇게 했는데 자구 노력 제대로 하기나 했나요? 도덕적 해이라고 말한 사람도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도덕적 해이, 그야말로 진짜 도덕적 해인데 사실은 가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제대로 한번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하면은 뭐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더 큰 도덕적 해이는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신용 정보를 갖고 있는 금융업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신용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상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분별하게 빌려준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인데, 금융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안 따지고 맨날 뭐 이야기를 하면 가게들 뭐 도와주는 거는 도덕적 해이다. 근데 금융업체들 도와주는 건 절대 도덕적 해이라고 안 그러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해보니까 금융 시스템을 구제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 그 가게들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해 주고 그걸 도와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경제 위기를 진화하는데 더 효과적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사실 그 채무자, 채무자들의 빚을 그 채권을 없애주면 정부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줄여주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오히려 좋아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게들이 버텨주면은 금융업체들도 탈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DTI 규제라는, 사실 이제 주택 대출 규제 중에 LTV라는 것은 이제 금융업체들의 이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DTI라는 건 가게들이 너무 소득 대비해서 무리하게 빚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게들을 탄탄하게 지키면 사실 금융업체들도 탈날 일이 없죠. 왜냐하면 가게들이 연체를 안 하니까. 또 한편으로 금융업체들 입장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공공재무 컨설턴트들 들어가서 뭐 최대한 이제 노력하는데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좀 낮춰주고 채무 상환 기간을 노력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어느 정도 빚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깎아주고 뭐 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 금융업체 전체로 봤을 때 뭐 진짜 큰 사고가 터져서 뭐 가게들이 뭐 하나도 빚 뭐 못 갚고 완전히 연체자로 이렇게 되면 금융업체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충격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전반적인 위기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건전하게 유도하고 일정하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수억씩 막 동원해서 다주택 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에 그 대책에 보면은 대출 규제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서민 무주택자는 LTV, DTI 이런 것이 조정된 게 아니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내가 집 살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이 마구마구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저희 나이대가 재테크 세대잖아요. 미친 듯이 했죠. 저도 미친 듯이 했어요. 다 개 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채 탕감해주고 뭐 DTI, LTV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집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당연히. 일단 첫 번째 바뀌고 두 번째가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죠. 지역에 전국적으로는 105%가 넘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돈이 주택 시장으로 몰릴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사람이 이번에 강남 투기 과열이 사실은 심리적 투기 과열이라고 지금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초기에 집값 올랐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집값 오를 거다, 이런 개 같은 심리에 의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이. 그러면 지금 뭐 부채를 탕감해 주니 어쩌니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갈 수 없게끔 산업적으로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일단 첫째가.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폭등하고 있죠. 주식이. 그러면 지금 6.19 대책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인지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심리를 떠나면 다른 거는 지금 냉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게끔 제4차 산업을 연관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끔 몰아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이 무슨 뭐 부채를 탕감해 주니 DTI를 하니 해도 다 필요 없다. 계속 사람의 심리는 사실 지금 보유 현황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심각한 건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대들이 원룸이 5에서 7평 정도가 사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65만 원에서 100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이거 미친 거거든요. 그럼요. 네. 완전 미쳐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어떤 놈은 지금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투기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성공하려면 TV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리고 네. 아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처럼 그런 네. 철학적인 것을 때리고 이 돈이 다른 데로 투자 가치를 높게 만들어주면 부동산 네. 쪽으로 돈은 안 몰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뭐 다른 경기를 못 살리니까 사실은 부동산 경기 살려서 그렇죠. 자기네들 경제 성적표 좀 좋게 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판을 벌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대책과 좀 중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을 같이 갖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제 당연히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갖고 가야죠. 아까 이제 김현미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는 집이지 돈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처럼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후분양제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뭐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의 이제 권리를 강화하는 이제 정책들. 원가 공개. 뭐 분양 그렇죠. 원가 공개도 공공에 한해서는 충분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거나 부채 문제와 연결돼 있는 이런 투기적인 성향들 이걸 잠재우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아니라 그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들을 그렇죠. 만들어줘야죠.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이제 혁신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서 그 혁신이 일어나게 하려면 사실 이제 이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 독과점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을 해소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벌 개혁하고 사실은 맞물려 있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른바 새로운 그 신산업들이 계속 성장해 주도록 하고 그건 사실은 좋은 정책들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를 보급한다든지 또 석탄 의존 뭐 원전 의존도 이런 걸 줄인다든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든지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당장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저는 효과는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대체로 잘 가고 있다. 좋은 비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노무현 정부 때 뭐 집값이 오르지 않았냐. 투기 억제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개뻥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투기 억제책을 썼을 때는 약발이 먹혔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투기 억제책을 안 쓰고 중간에 경기 부양책으로 돌았었을 때 집값이 올랐던 거지. 투기 억제책을 일관되게 썼을 때는 그러니까 투기 억제책을 썼을 때는 분명히 집값이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2003년에 그 처음에 김진표 장관 들어왔을 때는 5.23 대책이라는 내놨는데 그건 그렇게 약발이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해 12월 29일 날 제대로 이제 대책을 한 방 내놨거든요. 그때 이제 시그레가 도입하고 뭐 이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는 상당히 약발이 먹히면서 2004년 하반기까지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 하반기쯤 가니까 막 기득권 언론들 뭐 경제지들 이런 데서 막 이제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둘 거냐? 이렇게 놔두면 뭐 일본식으로 거품 붕괴해서 예, 잃어버린 10년 겪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현재 장관, 강동숙 근교부 장관 이런 양반들이 뭐 골프장 막 무더기로 건설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당시에 이명박이 이제 이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뉴타운 바람 불러 일으키니까 그게 또 중앙정부하고 엇박자 일으키고 또 그때 열린우리당에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전반적으로 잘 없었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한 가운데 이제 뭐 이른바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되게 강하던 때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민원받아서 뉴타운 특별법을 이제 국회에서 막 이제 추진해버리고 이런 식의 이제 막 판이 돼버리니까 2005년, 2006년에 그때 이제 집값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수도권 위주로. 근데 다시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 대출 규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하면서 실제로는 2006년 말을 고점을 해서 다시 집값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물론 이 제동을 걸면 이게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차는 있지만 분명히 투기 억제책을 쓰면 그 효과는 나타난 거고요. 예. 그래서 일관되게 썼다면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워낙 뭐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좀 높았고 뭐 전반적으로 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뭐 집값이 완전히 이렇게 뭐 다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해야 될 건 투기 억제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 띄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투기 억제책 무용론 또는 역효과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저 기득권 언론들이 공격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요. 그건 틀린 주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투기 대책을 제대로 쓰면 시장에 약발이 분명히 먹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을 다량으로 보유하거나 좋은 집들을 보유한 세력들이 네.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층 여론을.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가 네. 주춤할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네.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네. 볼 때는 이런 섬세한 정책보다도 네. 계속 국민이 아까 말했던 집에 대한 네. 개념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런 걸 하는 건 사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사실은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행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주간 단위로 막 이렇게 주택 시세라는 걸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사실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집값이라는 게 사실은 거래가 체결돼서 이제 나오는 가격이 실제로는 실거래가이고 그 실거래가가 사실 이제 보고가 돼서 지표로 나오는 거는 한두 달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주택 가격 지수를 이렇게 막 매주 단위로 발표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호가로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정부 정책부터가 이렇게 자꾸 호가에 휘둘리고 대중들도 언론들도 다 이렇게 호가에 휘둘려 버리니까 막 이게 냄비끌듯 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주택 가격 지수부터 좀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도 나름대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코치라는 앱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지수를 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만들어 보니까 지금 나오는 집값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집값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제대로 된 정보만 알려줘도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례를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지금 뭐 계속 뭐 고점 돌파해서 되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근데 수도권은요 여전히 2006년 말 2007년 초가 고점인 지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가 막자 타서 지금 계속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러니까 물론 강남이나 뭐 새로 이제 뜨는 뭐 마포나 뭐 이런 몇몇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을 빼고는요. 대부분 지역들이 2006년 말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계속 아래로 하향 유지되고. 그다음 특히 중대형, 대형 쪽으로 갈수록 집값이 오히려 점점 떨어져요. 오르지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가격지수에서 빼버리면 집값은 그렇게 높게 뛰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예전에 막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주변에 일기 신도시들 많잖아요. 일기 신도시들 지역에 옛날에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요 주택 가격이 안 뛰어요. 잘 지금도. 근데 어떤 게 뛰느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뛰는 거죠. 근데 이걸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지수가 늘 같은 대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새로운 아파트를 막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입주 그리고 세물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값이 되게 높죠.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걸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물론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실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보니까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계속 건설업체들이 선분양제하에서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지역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집값은 밀어 올리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론 이제 뭐 집을 산 사람들은 당장은 한 몇 년간 오르니까 좋다고 좋죠. 하는데 그 집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시간이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게 집값 상승기에 때도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맨날 이제 언론들이 바람잡고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분양 물량 쏟아내고 그렇게 새로 택지지구 개발하고 신도시 만들고 이런 데서 분양하면서 그 새 물건이다, 새 아파트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들은 사람들이 이제 달아올라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은 집값이 그렇게 안 올라간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도. 네. 저희 사는 지역도 안 오르고 내려갑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를 보면 막 배 아픈 거죠. 다 올라가는데 나만 안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좀 이미 제대로 알면 상당수 지역은 이미 뭐 이런 집값 뛴다고 하는 분위기에서도 잘 안 움직이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이런 정보부터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지금 근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분양, 네. 후분양 이거잖아요. 네. 지금 이번 대책에서는 후분양 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 나온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건 단기 대책이고요. 단기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고 이제 저도 주문하는 게 뭐냐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대부분 그냥 부양책이나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수준의 뭐 대출 규제 완화 대책, 규제 완화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투기 조정책이었죠. 이번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정부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택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공정한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게. 주택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예, 선분양제 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고 팔아.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물건이잖아요. 이게 완성품을 보기는 그냥 팜플렛 쪼가리,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뭐 진짜 막 삐까번쩍하게 지어놓은 굉장히 과장되게 지어놓은 그런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하고는 다르거든요. 사기죠. 예, 마감재 훨씬 좋은 거 쓰고요. 그다음에 되게 평면이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면은 그 안에 뭐 가구를 90% 정도로 축소된 걸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또는 옵션으로 하고 사기네. 옵션. 예, 대비돼서 비싸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 그러니까 넓어 보이게 만들어 놓는 그리고 거예요. 옵션으로 하기 때문에 옵션을 다 해야 그게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막 거기 들어가면 이 집 사면 나도 중산층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자꾸 주는데 새집 선호도가 그래서 높아요. 네. 근데 사치. 실제로 들어서고 나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선분양제를 해서 기본적으로 주택 소비자가 공급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쓰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선분양제니까 건설업체들은 당장 뭐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켜서라도 분양 완판하면 되는 거지만 나중에 그게 입주 물량 쏟아질 때 만약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덤터기는 다 그냥 분양받은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택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3년 내지 5년 거치 기간을 두는 주택담보대출 구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그냥 계속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선분양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집값이 막 뛰었다가 또 저 입주 물량 쏟아질 때는 집값이 가라앉는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의 진폭을 키워가면서 투기 바람을 주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제도를 왜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근데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또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앞으로 그것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사실 뭐요? 부동산 대책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서민주택 공급하는 거.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짜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내리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5년이 끝났을 때 전체 평가액이 상당 퍼센트 내려가 있는 그러나 체감하지 못하는 그 정도가 제대로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년대 초중반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 사실은 소득이 그때 그래도 뭐 한 7%씩 성장했는데 집값은 점진적으로 하락해서요. 사실 91년 그때 단기 고점으로 91년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비해서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가면 거의 한 실질 가격으로는 거의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되게 거품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그렇게 막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해서 그때 되게 큰 곤란을 겪었냐 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사실 가계부채가 그렇게 크게 폭증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주택시장을 지금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수준으로만 따지면 김영삼 정부 때처럼 그렇게 하향 안정화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거죠. 아니 축구장에 갔는데요. 다들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 사람도 따라서서 2시간 내내 서서 보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서 축구장에서 다들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아까 월세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가 다 월세 60만 원씩 내고 있습니까? 60만 원, 70만 원씩. 우리 젊은 친구들 150만 원, 200만 원씩 받아갖고 60, 70만 원씩 월세 내고 그다음에 베이비 부부들 은퇴해서 자영업 차렸는데 상가 임대료 높아서 그거 상가 임대료 내고 그다음에 알바 인건비 주고 나면 알바 인건비만큼도 못 챙겨가는 사장들이 그렇죠. 절비하는 시대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다들 축구장에서 다 서서 보는 시기로 이렇게 다 힘들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도 미루고 애들도 안 태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심해지니까 점점 더 내수 침체는 길어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 단기 대책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예민한 문제라 네. 이게 어떤 것도 어떤 대책을 내놔도 박수 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는. 네. 그렇지만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장기 대책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네. 사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대책을 내는 것만으로도 시장 자체가 출렁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소장님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장기 대책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저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택 시장을 질서를 기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분양제는 후분양제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딱 하나 하라면 그거고요. 이건 사실 노무현 정부 인수위 때부터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건설교통부가 사보타주에서 뭐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그냥 1,000호 정도 찔끔하는 걸로 시범 사업 하듯이 끝내버리고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폐지시켜 버렸는데 다시 추진해야죠. 오케이.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월세 시장 바로 잡는 거 이런 작업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이야기는 자꾸 하는데 보유세는 이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세 정의 측면에서 세제 개편이다. 예, 이건 해야 됩니다. 예, 물론 방법론은 조금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죠.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너무 좀 거칠게 추진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거센 저항을 불렀던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건 정교하게 만들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수들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복지 재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 좀 기대해 보는 게요.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아까 말씀 전혀 안 하셨지만 도시재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집은 꼭 아파트만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잘 고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아까 신빈이 말씀하신 게 정답일 수 있죠. 집은 그냥 사는 곳이지 돈을 버는 그것이 아니라는 인식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네네. 저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도심 재생 사업은 저도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지금 상태 집값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면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 조절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유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재산세를 매길 때 이른바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부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 맞아요. 얼마 전에 박근혜가 삼성동 주택을 팔았죠. 맞아요. 그게 64억에 팔았는데요. 공시주택 가격은 28억인가밖에 안 잡혔어요. 한 40몇 %밖에 안 잡혔어요. 맞아요. 우리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들은 대체로 시세의 70% 80%가 잡히거든요. 근데 부동산 부자들이 사는 집, 뭐 이건희 집, 박근혜 집 이런 데는 거래가 잘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40%밖에 안 잡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죠, 사실은. 그 국가 통계를 보면 부동산 실제 시장 가격에 비해서 과세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전체가. 2015년 기준으로 보면 9,135조 대비 4,843조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파트가 제일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그나마 현실화율이 높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낮습니다. 근데 왜 그 부동산 부자들이 또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걸 왜 일부러 낮춰주고 있냐는 거죠. 그러네요. 중산층 서민들한테 제대로 받으면서. 어렵다. 사실 어려워요. 이게 용어가 어려운 것보다 뾰족한 수가 사실은 별로 없고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수년간 해야 되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서
국민 생각도 네. 바뀌어야 되고. 네. 한 큐에 해결되진 네, 않지만 다만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일관성. 네. 저는 중국을 다녀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면 국가가 25평짜리 집 한 채씩 주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값을 올려주는 쪽으로 정책을 했어야 했던 정부고요. 반면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주력인 20대, 30대까지는 오히려 세입자 비율이 더 높아요. 사입자 40대부터는 이제 주택 소유한 사람 비율이 이제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단계로 가는데 어쨌거나 주력 이제 지지층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쪽보다는 굳이 택한다면 집값이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급속하게 내리는 건 그렇지만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정부 굳이 이제 선택한다면 정부에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 좀 더 붙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실제 예를 보면 노무현 정부가 투기 억제에 성공해서 한 2004년 하반기까지 집값을 잡았을 때 그때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강했어요. 특히 주택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견고했거든요.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근데 2005년에 수도권 중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다 2006년에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지지도도 떨어지만 주택 정책 또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을 잡아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못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제 나 집 안 사고 있었던 나만 정부만 믿고 집 안 사고 있었던 나만 이렇게 오히려 당했다. 배 아프다. 이런 이제 생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꽤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 역시 비슷한 어떤 상황이 직면할 텐데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쪽보다는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겠다. 그러면 하향 안정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살 수 있도록 하향 안정화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해야 될 것은 부분적으로 내리게 하는 것. 근데 그 부분적으로 내리게 한다는 건 집값이 지금 최근에 너무 과열됐던 투기적 양상을 보이는 것. 거기서부터 잠재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론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소장님 아침마당에서 배제시켰던 PD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저 언론계 쪽에서 지금 퇴출 대상으로 계속 거론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일종의 저격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이렇게 디스를 하면 그 디스한 사람이 나중에 쫄망하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아마 그런 거 꽤 많았었잖아요. 저격하면 그렇지. 바로 축하드립니다. 자기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 기뻐해야 되는 건가? 씁쓸하죠. 근데 저 손대인 소장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분은 강의하는 게 되게 재밌대.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방송보다는 이게 저는 워낙 경제 그래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강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사실 좀 재밌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강의하시죠? 홍보 좀 하세요. 네. 자리를 주시면. 네. 저희 연구소 7월 8일 9일 날요. 세종대 대항홀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라는 이제 특강을 합니다. 올해 4회째 하고요. 뭐 4회째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매년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겠죠. 웃지도 않고 저런 깔때 그래. 저도 이제 뭐 정봉주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하다 보니까 쑥스럽지 않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이틀 동안 연인은 한 1,700명 정도가 참석하셨고요. 올해도 양일권 기준으로 800명. 그러니까 뭐 연인은 6,600명이니까 얼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양일권 기준으로 800명 모집에 한 9일 정도 남았죠. 오늘 기준으로. 이미 한 700석 돌파했고요. 남은 한 9일 동안에 나머지가 다 차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듣고 나서 와, 내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5월 8일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함을 내비치자 이 전 최고위원은 바이벌한 대화 어플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5월 1일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박지원 당시 당대표에게 조작된 카카오톡 화면과 함께 상의를 구합니다. 평상시 대화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당내 사안과 관련한 비밀스러운 대화는 바이벌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이 전 최고위원 이외에도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바이벌한 메신저를 자주 사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의 바이버 대화 내용이 수사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던 이용주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바이버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이 전 최고위원의 휴대전화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대화 내용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전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 전 대표를 만난 다음 날입니다.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씨는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 진상조사단은 오늘 안 전 대표에 대해 전화로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 씨가 어떤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엔 이 씨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의당이 지난달 5일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발표하기 전 당시 안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인 만큼 이용주 의원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를 중점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독대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전 대표는 측근을 통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직접 입장을 밝힐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형형색 색의 조끼를 입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석한 겁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학교와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낮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벌인 뒤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주최 측 추산 5만 명.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학교, 병원 등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35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다음 달 8일까지 사업장별로 2, 3일씩 진행됩니다.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을 파업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후 4시쯤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로 사거리, 종로 3가와 청계 3가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병력 6,000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자존심이 매우 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족감을 안겨주기 위한 준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당선은 위대한 승리라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도 오늘 밤 정상회담을 겨냥한 포석도 깔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직후 트위터에 새로운 무역 협정을 언급했습니다.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 보실까요?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부터 폐기까지 행동과 보상을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밝혔는데,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며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에 비해서 한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는 이제 양상이 벌어졌고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집값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난해 11.3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이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내놨을 때는 청약 조정 대상 37개 지역이라고 해서 분양시장 규제만 일정하게 좀 묶고 재건축 규제는 묶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규제 빈틈을 뚫고 재건축 위주로 이제 이 대선 끝나고 나서 다시 달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19 대책이 나온 거죠. 단순하게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네. 가계부채 문제가 꽤 연결돼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이 그 이제 소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이제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그렇죠.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끝. 갈까요? 코어는 다 들었어. 갈까요? 아니요. 그 흐름상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개혁도 있겠지만 네. 이 분야가 뭔가 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권의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문제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재벌 개혁이다, 또 검찰 개혁이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초장부터 되게 좀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이건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뭐 중요한 문제이고 개혁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 범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강하지만 되게 소수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밀어붙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사실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되게 나눠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국민이 이해관계잖아요. 어떤 식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 거죠.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스탠스를 되게 명확하게 가져가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뭐 속으로는 초반에 약간 좀 내심 불안하게 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6.19 대책 나오고 6.19 대책은 뭐 전반적으로는 제 성에 차진 않지만 뭐 그 이어서 이제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주무장관의 메시지, 의도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적어도 뭐 당분간은 좀 신뢰하고 좀 응원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 집값 떨어지는 것도 못 참아. 그렇죠. 또 집값이 더 올라가면 안 돼. 네. 주거에 관련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그 집을 빚내서 사가지고 실생활의 삶의 질은 다 떨어졌어.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도 안 되는 거지만 또 떨어지면 정권에게는 되게 위험한 게 다 등 돌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흔히 표현하는 하향 안정화. 그런데 이게 안정화라고 하지만 하향된다라는 것은 사실 하향이라기보다는 워낙 비정상적으로 높은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도 이게 이제 이 갑작스럽게 주택 시장이 무너지거나 해서 폭락 양상이 벌어지면 사실 이건 위험한 거잖아요. 이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도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폭락을 사실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빚내서 집 사면 위험하다 또 가계부채 자꾸 폭증하면은 위험해진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라는 건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집값의 수준보다는 오히려 부채의 수준이거든요. 부채가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면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면 되게 위험한 거고 뭐 소득이 엄청 높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뭐 일정한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사실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부채를 너무 쌓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채 해소 문제를 같이 이제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주택 소유율이 높은 이제 세대잖아요. 또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부의 향후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 이야기는 다주택 투기 이것이 네. 문제였었죠. 다주택 투기가 많이 늘면서 그건 뭐 예시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주택 투기가 많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투기적인 성향이 지금 되게 팽배해서 지금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거고요. 저는 그 인식 자체는 굉장히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뭐 흔히 말하는 40대 50대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고 또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뭐 주택 구입 숫자가 많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시장 자체가 투기성이 되게 강해지면 다주택자 투기가 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 부채를 동반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짚어서 투기적 양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확한 진단이죠,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6.19 대책하고 김민미 장관의 임명과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임명이 됐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실제로 네. 이제 나올 6.19 대책의 내용과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6.19 대책이 나왔다를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이 수도권은 주택 시장이 대체로 조금 뭐 크게 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 시장은 이제 좀 달아오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2014년 8월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무지막지한 투기 조장책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2014년 8월에 당장 주택 대출 규제를 확 풀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 분양시장 규제를 대폭 풀어버립니다. 이거는 뭐 쉽게 청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약에 여러 번 재당첨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당첨 된 그 분양권을 뭐 6개월, 1년 뭐 이런 간격으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전매를 확 풀어버리고 네, 분양권 전매를 풀어서 그냥 차익을 쉽게 남기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10월에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뭐 충분히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투자 대상을 굉장히 이제 늘려줘 버린 거죠. 이거조차도 이제 투자 대상 범위를 늘려준 거고요. 또 그해 말에는 국회에서 그 당시 여당인 이제 새누리당 주대로 해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데요. 그 3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한다. 또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준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재건축 조합원이 이거 자기 이제 한 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걸 한 채든 몇 채든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받아서 이 자기가 보유하지 않고 그냥 밖에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위 딱지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사고 팔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을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제 핑계로 해서 2013년부터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걸 올해 말까지 유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은 재건축해서 이제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이제 중과해서 차익의 일부를 이제 환수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환수하는 걸 유예해 준다 그러면 그만큼 재건축 수익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보자면 전반적으로는 대출 규제 풀어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저금리는 깔아줬고 이런 상황에서 분양시장하고 재건축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거의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5년, 2016년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새날에 제가 나왔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예년 평균 10년 전에 그러니까 예년 10년 평균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정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전히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FTA 역시 미국은 불평등 조약 수준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리는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균형이 맞는다며 재협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핵심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사전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식 돌출 전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내일 새벽 두 정상은 함께 언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다시 만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아주 예민한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 이야기에 숨어져 있는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터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슈도 안 돼요. 근데 강남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확 피는 얼굴이라.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얼굴이 귀상이야. 워낙.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띄워주시지? 얼굴에 성공, 돈, 명예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사진을 못 봤지만 귀공자 스타일로 생겼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렇진 않고요.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은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일단 뭐 시골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여자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죠. 거의. 아이 참. 아깝다. 아깝네.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선대인 소장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전성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 왜요? 그러냐면은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그런 과정 속에 본인이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실현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듣는다는,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최근에 제가 느낀 게 그 탈원전, 핵발전소는요 우리들보다 더 강력해요. 그 원칙이 그런 것이 사실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았던 이슈잖아요. 뭐 요번에 하여튼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진보적인 시민 사회에서 이렇게 제기했던 그런 아젠다들이 많이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뭐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취임사 일성에서 이른바 이 다주택 투기를 문제 삼고 서민들을 위한 뭐 주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던졌잖아요. 저는 국토교통부 역대 장관들 중에 이렇게 분명하게 시그널을 보낸 장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식은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장관은 직접 그래프를 띄워놓고 최근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달의 주택 거래를 1년 전과 비교해보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입니다. 집값이 비싼 강남 지역에 젊은 세대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건 편법을 동원한 투기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